돌아왔습니다. 7년간 사라졌던 LNG선 시장에 정부 돈 67억 달러를 들고 다시 뛰어든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장악한 바다를 되찾는 것. 런던 로이즈 해운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마바리 JEMU 통합, 일본 정부 67억 달러 투입, 단 두 줄의 메시지에 해운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일본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LNG선 한 척 3,600억 원, 30년 바다 패권을 건 한일 조선 맞대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하베이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해운 분석 기관에서 25년째 LNG 선박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LNG 시장의 기압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의 조선소가 오르고 내리는지, 누가 수주하고 누가 밀려나는지를 숫자로 읽어내는 게 제 일입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발주될 때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조선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 3 중 하나가 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 나라의 수주 잔고 차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숫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패턴을 읽다 보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LNG선 시장에서 3번의 지각 변동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일본의 독주, 두 번째는 2000년대 한국의 부상,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 두 번의 지각 변동은 제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좋은 조선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납기를 잘 맞추는 나라, 기술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가져다 쓰고 손은 한국이 움직이는 구조, 그것이 제가 한국 조선업을 바라보던 방식이었습니다. 런던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시각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하청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7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일본이 복귀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겠지. 하청은 하청의 자리로, 기술 종주국은 기술 종주국의 자리로.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저는 런던에서 도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 전략기획 임원 다카하시 렌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일본 조선업계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을 항상 왼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 대화 중에 역시 일본 기술은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꺼내는 사람. 60대 초반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자기 주장을 굽히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미팅에 초대하냐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이 진짜로 돌아옵니다. 그 말을 직접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런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책상 위의 보고서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LNG선 수주 점유율, 한국 86.5%, 중국 12%, 일본 0%.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이번 미팅이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무슨 말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그 말이 저 숫자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0%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바다가 있을 겁니다. 그 바다를 누가 지배하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도쿄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업 전략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일본에게 배웠던 기술을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배우러 오는 시대가 정말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좋은 하청이고 불렀던 런던 사람들이 틀렸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저도 틀렸습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덮는 순간 저는 비로소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입니다.
LNG선이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인 1990년대 후반만 해도 LNG선은 특수선 중에 특수선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아무 나라에나 팔리지 않는 배.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간 절저는 전력이 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GPU 수만 개가 빽빽하게 들어찬 서버실은 24시간 전기를 먹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없으면 AI가 멈춰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전 세계 빅테크들은 천연가스 발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AI가 하루에 수십억 번씩 전 세계에서 돌아갑니다.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AI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라가 이제 진짜 문제는 GPU가 아니라 전력이라고 했던 그 말이 LNG선 수요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가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6년 현재 LNG선 한 척의 가격은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같은 배가 1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5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통 물건은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립니다. 그런데 LNG선은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선주들은 그 가격에도 아우성입니다. 지금 당장 발주해도 배를 받으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3,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가 이미 2년치를 넘어섰습니다. 도크가 꽉 찼습니다. 선주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줄 앞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냐고요? 후동중화조선소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LNG선 건조 척수가 11척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6척에서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 조선소를 여전히 꺼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LNG선은 한번 계약하면 30년을 같이 갑니다. 부품 조달, 사후 서비스, 기술 지원 네트워크, 이 모든 게 30년간 따라 붙습니다. 처음 보는 곳에 3,600억짜리 배를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제재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주 점유율 86.5%, 신뢰는 숫자보다 느리게 쌓이고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30년에 걸쳐 쌓아왔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추격해도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일본이 선언을 한 겁니다. 2026년 4월 이마바리 조선과 일본 해양연합 JEMU의 통합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가 10년간 약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명목은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일본 LNG는 일본 배로 실어온다.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이 뉴스를 접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LNG선 건조에서 손을 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그해 일본 조선소들은 멤브레인 방식 LNG선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모스형이라는 구형 기술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한국이 멤브레인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전환이 늦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주 0척, 시장에서 지워진 겁니다. LNG선 시장에서 0%는 단순한 저조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이 발주 목록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십 척의 LNG선을 만들었고 기술을 쌓았고 신뢰를 넓혔습니다. 일본은 그 7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7년이 과연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다카하시는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직접 확인하러 도쿄로 갔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고층 빌딩, 이마바 리조선 도쿄 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한쪽에 거대한 LNG선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길이
300m짜리 배를 50분의 1로 줄인 모형이었는데도 어른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다카하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첩을 왼손에 들고 하베이 씨,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 수첩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마바리 JEMU 통합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베이 씨, 아직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본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위 어딘가에 LNG선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국이 만든 배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다카하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베이 씨, 아직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본론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지 30초도 안 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위 어딘가에 LNG선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국이 만든 배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카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도. 다카하시는 자료집을 펼치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압니다. 빠르고 싸죠. 하지만 하베이 씨, 그게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는 검은 수첩에서 눈을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LNG선을 처음 만들 때 화물창 설계도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GTT입니다. 그 설계도 한 장을 사용할 때마다 선박 가격의 5%를 로열티로 냅니다. 배 한 척에 130억 원입니다. 30년 동안 한국 조선소들이 GTT에 갖다 바친 돈이 7조 4천억 원입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돈으로 메운 겁니다. 저는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말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GTT 로열티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LNG선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설계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배 한 척을 팔 때마다 이익의 절반을 프랑스에 갖다 바치는 구조. 그게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카하시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하청이고 일본은 기술 종주국이라는 틀. 그 틀 안에서 그는 일본의 복귀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틀에 구멍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LNG선 시장을 떠난 게 2019년입니다. 그 7년 동안 GTT 로열티를 낸 건 한국이고 배를 만든 것도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 30년치 기술 축적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카하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본이 모스형 화물창에서 멤브레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겁니다.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채택하시려는 기술이 뭡니까? 다카하시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GTT의 마크3 플렉스입니다. 최신 멤브레인 기술이죠. 우리는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마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GTT, 다카하시가 방금 한국을 비판하는 데 쓴 바로 그 회사의 기술을 일본도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GTT 로열티를 내는 겁니까? 제 질문에 다카하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체 기술 개발을 병행할 겁니다. 그는 재빠르게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30년을 질질 끌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일본도 지금 당장은 GTT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첫 번째 논리, 한국은 기술이 없고 일본은 기술이 있다는 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통합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하시가 탁자 위에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이마바리 조선과 JENU의 통합 후 조직도가 첫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마바리와 JEMU가 합칩니다. 규모로는
세계 4위 조선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10년간 9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안보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돌아오는 건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도쿄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위를 지나는 LNG선, 그 배 안에 일본의 에너지가 실려 있고 배는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다카하시의 논리에는 분명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베이 씨, 이번엔 진짜입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2028년부터 자동화 라인을 본격 가동합니다. 로봇 용접, AI 공정 관리. 한국이 지금 누리는 원가 경쟁력을 우리가 기술로 뛰어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28년. 그때까지 한국은 얼마나 멀리 가 있을까? LNG선 수요 피크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자동화 라인을 완성하는 시점에 세계는 이미 그 피크를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의 카드는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카하시가 자료집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화물창 단면도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LNG선의 심장부, 영하 163도의 액체를 담는 그 거대한 탱크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하베이 씨,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바 합금철판입니다. 0.7mm 두께의 금속이 영하 163도를 견디는 구조입니다. 우리 이마바리가 이번에 채택한 GTT의 마크3 플렉스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진보한 멤브레인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쓰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기술 격차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GTT의 마크3 플렉스는 현재 최고 수준의 멤브레인 기술입니다. 한국도 같은 기술을 씁니다. 다카하시 씨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카하시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설계도와 기술은 다릅니다. 같은 악보를 가지고 있어도 연주 실력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있어도 처음 잡는 사람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GTT 설계도로 처음 LNG선을 만든 게 1995년입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한국 조선소들이 만든 멤브레인 방식 LNG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다카하시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500척입니다. 같은 설계도로 500척을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용접 시퀀스, 단열재 시공법, 영하 163도 환경에서의 자재 수축률 보정, 이런 것들은 설계도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배 500척을 만들면서 몸으로 익힌 겁니다. 그 몸의 기술을 설계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역량은 제가 25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충분히 봐왔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멤브레인 LNG선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8년 한 증권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기간이 평균 18개월인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GTT의 지나친 현장 간섭이었습니다. 설계도를 판 GTT가 자기네 엔지니어를 한국 조선소에 파견해서 공정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더 빠른 방법을 찾아도 GTT가 막았습니다. 그 18개월을 한국은 30년 동안 견디면서 서서히 그 벽을 넘어왔습니다. 일본은 그 18개월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카하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은 GTT 없이는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독자 기술이 없으면 결국 프랑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통영 앞바다에서 작은 LNG 운반선 한 척이 출항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였습니다. 그 배의 화물창에는 GTT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C2C 화물창이 들어갔습니다. 통영에서 제주 애월까지 처음으로 GTT 로열티 한 푼 없이 한국 기술만으로 LNG를 실어 날랐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소형 선박입니다. 표준 대형선인 17만 4천 세곱미터급에 비하면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GTT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일본은 GTT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다카하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KC2C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한 번 실패한 적도 있죠. KC1 때 2천억 원 넘게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맞습니다. 2018년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한 KC1 화물창은 냉각 차단 결함이 발생해 두 척의 LNG선이 운항을 중단했고 막대한 배상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국형 화물창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KC1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카하시 씨 지인은 첫 번째 가스터빈이 폭발했습니다. 보잉은 첫 번째 제트기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기술의 역사에서 처음 도전이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가 결국 오늘의 격차를 만듭니다. 한국은 KC1의 실패를 분석했고 KC2C를 만들었고 그 배가 지금 바다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 씨, 일본이 LNG선 시장을 떠난 이유가 모스형에서 멤브레인으로 전환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시장을 잃은 겁니다. 이번에 돌아오면서 선택한 기술도 GTT, 즉 프랑스 설계도입니다. 한국이 30년 전에 선택한 것과 같은 출발점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500척을 만들면서 노하우를 쌓았고 이제 독자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같은 출발선에 선 겁니다. 다카하시 씨, 마라톤에서 선두주자가 30km 지점에 있을 때 출발선에 새로 도착한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으려면 2배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기술 격차를 단시간에 2배 빠르게 좁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카하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만의 수면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위를 한국이 만든 LNG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첩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 하베이 씨,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배를 제때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납기 문제를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자료집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간트 차트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하베이 씨, 기술 이야기는 이미 하셨으니 이번엔 납기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찼다는 건 아실 겁니다. 선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2년, 어떤 경우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우리 이마바리가 도크를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주들이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 도쿄만의 저녁빛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논리는 표면적으로 꽤 그럴듯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넘친다는 것, 선주들이 기다린다는 것,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지금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의 수주 잔고를 합치면 LNG선만 2년치가 넘습니다. 선주들이 줄을 서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카하시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마바리의 LNG선 전용 도크가 언제 완성됩니까? 다카하시가 차트를 짚었습니다.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입니다. 저는 잠이 멈췄습니다. 2028년,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2028년 이전에 발주하는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저는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LNG선 발주 전망치가 있습니다. IM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6년 81척, 2027년 88척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LNG선 수요의 피크 구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고 호르무즈 위기 이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발주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169척이 발주되는 동안 이마바리의 도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수요 피크가 지나간 뒤에 공급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카하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날이 12월 24일입니다. 그날 가게 문을 열면 손님이 몰립니다. 12월 26일에 문을 열면 손님들은 이미 선물을 샀습니다. 이마바리가 도크를 여는 시점이 12월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다른 선수들이 이미 30km를 달리는 동안 출발선을 막 나선 겁니다. 다카하시가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LNG 수요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미국 LNG 수출이 본격화되면 운반선 수요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피크가 지나도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LNG선 수요는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카하시 씨,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자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입니다. 후동중화가 2005년 11척을 건조했고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시장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후동중화가 지금 속도로 성장하면 2028년엔 연간 2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일본까지 가세하면 공급 과잉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선주들의 협상력이 올라가고 조선소들의 단가는 내려갑니다. 일본이 도크를 완성하는 시점이 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시점과 겹칩니다. 다카하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꺼냈습니다. 한국 빅3의 연간 LNG선 인도 능력은 4개 조선소 합산 기준 70척에서 7인 다척입니다. 이미 2년치가 차 있습니다. 선주들이 줄을 선다는 다카하시 씨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생기는 이유는 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제때 만들었고 품질이 일정했고 사후 서비스가 탄탄했습니다. LNG선은 한 번 계약하면 30년을 함께 가는 물건입니다. 그 30년 파트너를 고를 때 선주들은 신뢰를 삽니다. 가격이나 납기보다 먼저 신뢰를 봅니다. 선주들이 기다리는 건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신뢰를 일본이 얼마나 빨리 쌓을 수 있습니까? 다카하시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쿄만에 석양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박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도쿄 주재원으로 이번 미팅에 동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료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2025년 LNG선 척당 평균 성가추이였습니다. 2020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2026년 현재 2억 7천만 달러, 6년 만에 50% 상승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크가 꽉 찬 덕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일본이 들어오면 그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게 일본에 유리한 겁니까? 한국에 유리한 겁니까? 다카하시가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베이 씨, 납기와 기술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장 신뢰 이야기입니다. 선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도 유효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3번째 라운드였습니다. 2라운드 동안 다카하시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카하시의 3번째 카드가 꺼내지는 순간 이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을. 다카하시가 수첩에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번째 라운드.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베이 씨, 시장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선주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동입니다. 그리스 선사, 노르웨이 선사,
카타르 에너지. 그들이 한국을 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싸고 빠르니까. 하지만 일본 선사는 다릅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 조선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본 선사들이 이마바리에 발주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시장 신뢰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입니다. 그가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물량만으로도 이마바리는 첫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3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표 하나였습니다. 다카하시 씨, 이 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과 2025년 일본 선사들의 LNG선 발주 현황이었습니다. NYK, 상선 미쓰이, K라인, 일본의 3대 해운사입니다. 일본 해운업의 자존심 드랍니다. 다카하시의 논리대로라면 이 회사들이 자국 조선소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지난 2년간 발주한 LNG선이 총 몇 척인지 아십니까? 다카하시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11척입니다. 그 중에 이마바리나 JEMU에 발주한 것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다카하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답을 말했습니다. 0척입니다. 11척 전부가 한국조선소로 갔습니다. HD현대중공업 6척, 삼성중공업 3척, 하나오션 2척. 일본 선사가 일본 조선소를 외면한 겁니다. 다카하시 씨가 말씀하신 전략적 신뢰, 그 신뢰의 방향이 이마바리가 아니라 울산을 향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방금 내민 숫자는 다카하시 자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선사들이 자국 조선소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 그런데 이미 그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보다 비용과 납기와 품질이 먼저였습니다. 기업은 국가보다 냉정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선살이 내린 가장 좋은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마바리가 아직 LNG선 도크를 완성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2028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8년에 이마바리 도크가 완성됐을 때 일본 선사들이 정말로 한국 대신 이마바리를 선택할까요? 한국보다 비싸고 납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요. 한국에서 받은 배 11척이 멀쩡하게 바다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카하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이번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팅 내내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료 한 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다카하시 씨, 일본 선사들이 한국에 발주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우선 담당자가 HD현대와 계약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종이를 짚었습니다. 우리는 이마바리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배는 제때 제값에 만들어주는 곳에서 사야 합니다. 다카하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해운업을 대표하는 회사의 말이었습니다. 응원은 한다. 하지만 돈은 한국에 준다. 그 한 줄이 다카하시가 내세운 전략적 신뢰론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시장 신뢰는 응원이 아닙니다. 계약서입니다. 응원은 관중석에서 합니다. 계약서는 그라운드에서 씁니다. 지금 그라운드에서 계약서를 쓰는 건 한국조선소입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숫자를 꺼냈습니다. 2025년 글로벌 LNG선 수주 점유율입니다. 한국 86.5%, 일본 0%. 이 숫자는 정부 정책이 만든 게 아닙니다. 67달러 지원금이 만든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배 500척을 제때, 제값에, 제품질로 만든 결과입니다. 시장은 선전 문구를 보지 않습니다. 납기 이행률과 결합률과 재발주율을 봅니다. 그 세 가지에서 한국이 30년 동안 증명해 온 겁니다. 그 30년의 증명서가 86.5%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일본은 0입니다. 다카하시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쿄만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처음보다 약간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틀간 수없이 회의를 해왔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뒤로 맞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기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베이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봐주십시오. 일본이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3라운드 동안 나를 세우던 사람이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10년 뒤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카하시가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수첩이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펜도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무언가를 적던 그 손이 지금은 그냥 탁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3번의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야기, 데이터가 아닌 역사, 그리고 그 역사는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꺼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회의가 끝난 뒤 다카하시가 저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가까운 이자카야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루 종일 논리로 부딪혔던 상대와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앉은 그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박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술이 한 잔씩 돌자 다카하시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일본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회의실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97%를 수입합니다.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남의 나라에 전부 맡겨두는 건 우리 입장에선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저희 아버지가 울산 현대중공업 용접공 출신입니다. 다카하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습니다. 1974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울산 미포만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 백사장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있던 곳이 아니라 조선소를 짓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백사장 사진과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들고 영구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선 업계에서는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배도 없고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의 이야기.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황당함이 지금 세계 최대 조선사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시절 그 백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울산에 일본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LNG선을 만들 때 멤브레인 용접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세대 용접공들이 그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어떤 각도로 토치를 잡는지, 얼마나 천천히 움직여야 인바 합금이 갈라지지 않는지 한번 보고 따라하고 또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어떠셨는지 기억합니다. 부끄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운 거라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일본 기술자 없이 우리가 혼자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자랑이었다고. 다카하시가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주고받은 숫자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86.5%라는 숫자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배워서 아들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현대중공업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을 저는 그게 이미 우리 것이 된 상태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해에 울산 도크에서 LNG선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울산까지 오셨습니다. 직접 안 보겠다고 평생 사양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오셨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배가 바다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이자카야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처음 직장 잡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회사 잘 부탁해라. 우리가 땀 흘려 만든 회사다. 1973년 오일쇼크 때 한국이 어떻게 LNG를 들여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 배를 빌렸습니다. 우리 배가 없었으니까요. 일본 선사가 운항하는 배에 한국이 돈을 내고 LNG를 실어왔습니다. 그게 50년 전입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숫자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숫자로만 얘기했으니까요. 그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배를 빌려 타던 나라가, 일본 기술자 어깨너머로 배우던 나라가, 지금은 일본 선사들이 줄을 서서 배를 사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박준혁 씨 아버지가 어깨너머로 배운 그 기술이 지금 86.5%를 만든 겁니다. 다카하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도쿄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다카하시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온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LNG선 시장에서 신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배였죠.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초반엔 한국이 좀 했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올라온 뒤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첩을 들고 논리를 세우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일본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만이 아침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 위로 LNG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미의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국적의 LNG선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일 겁니다. 어쩌면 박준혁의 아버지가 처음 그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울산 도크에서 나온 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사실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오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 그 짧은 메시지가 이 모든 대화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의 문자 메시지는 오전 7시 14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을 먹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다카하시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베이 씨, 어젯밤 박준혁 씨 아버지 이야기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오전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회의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 말고 그냥 커피. 전날 내내 수첩을 들고 논리를 펼치던 그 사람이 보낸 문자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25년 업계 경험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적으로 만났다가 사람으로 헤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이 업계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그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마바리 도쿄 사무소 1층 카페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이미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이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아버지가 진수식을 보러 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업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선소 분이셨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건 이틀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다카하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970년대 일본 조선업이 전 세계 수주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처음으로 조금 이해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그걸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본 조선공업회의 공식 발표 하나를 접했습니다. 이마바리 제2MU 통합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업계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내용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LNG선 시장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 관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 성과가 어렵다. 그 말을 일본 조선업계가 공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이틀 동안 세운 모든 논리의 결론이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기술 격차, 납기 문제, 시장 신뢰, 그 모든 것이 단기적으로는 넘지 못하는 벽이라는 것을 일본 업계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이틀간의 회의실 논쟁이 끝난 뒤 나온 결론이 단기 성과 어렵다였습니다. 다카하시도 수첩도 67억 달러도 그 한 문장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카하시에게 그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단기가 어렵다는 것과 장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다카하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직장인들, 관광객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검은 수첩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내내 그 수첩을 놓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 수첩이 탁자 위에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카하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 한국조선소에 해외 엔지니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 교류 차원에서 방문은 가능합니다.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울산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박준혁 씨 아버지가 시작한 그 토크를 박준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던 토크. 이제는 그 토크를 일본이 보러 오겠다고 하는 상황.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을 하청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오늘은 한국조선소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도심을 지나 하네다로 향하는 도로.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LNG선 한 척이 수평선 위에 작게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간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기술, 납기,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울산 백사장에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자카야에서 들은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런던에 돌아가서 보고서로 어떻게 써야 할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LNG선 시장 복귀 가능성 분석. 그런데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86.5%, 2년치 수주 잔고, 2028년 도크 완공, 단기 성과 어렵다는 공식 성명. 그 숫자들을 나열하면 보고서는 완성됩니다. 25년 동안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숫자를 나열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번 도쿄 출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을 담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결과를 담습니다. 이유는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이유였습니다. 저는 결국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총합이다. 25년 동안 LNG선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첫 줄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런던 본사에서 이걸 보면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 분석가가 감성적인 문장으로 보고서를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수첩을 내려놓던 순간, 박준혁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 그 모든 것이 그 한 줄로 설명됐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배 500척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크에서 일했던 사람들, 야간에 남아 용접 각도를 연습한 사람들, 실패한 KC1 앞에서도 KC2C를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이 쌓여
86.5%가 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크고 작은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화물을 실은 바지선, 그 배들 중에 LNG선은 없었습니다. LNG선은 훨씬 더 깊은 바다를 달립니다. 카타르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 항로 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만든 배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런던 사무소에서 일하는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남해를 어떤 LNG선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선미의 태극기를 달고 박준혁의 아버지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만든 배들이 지금 지구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단락을 쓰면서 다카하시가 카페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한국 용접공들이 일본 기술자 어깨너머로 배우던 그 시절 누가 이 결과를 예측했겠습니까? 일본도 몰랐고 유럽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한국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하루 배를 만들었고 기술을 쌓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KC1이 실패했을 때 KC2C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86.5%입니다. 다카하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를 생각합니다. 이마바리 사무소에서 다음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수첩에 새로운 논리를 적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울산행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따라오려 할수록 한국은 더 멀리 달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멈추지 않으니까요. LNG선을 멈추지 않는 동안 수소 운반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기술을 쌓고 있습니다. 울산 도크에서는 오늘도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아버지가 시작한 그 도크에서 지금은 또 다른 세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벌판 백사장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LNG선의 86.5%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7년 동안 없는 사이 한국은 그냥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KC1 실패 이후 한국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 척, 두 척, 10척, 100척, 500척 그렇게 30년이 쌓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어제의 선생이 오늘의 제자가 됩니다. 다카하시가 울산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에 왔던 그 자리를 이제 일본이 배우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술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다카하시에게서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하베이 씨, 울산 일정 잡았습니다. 10월에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박준혁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준혁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면 직접 모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진짜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어딘가의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달고 달리고 있을 한국의 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